거제 섬마을 어시장의 사람들의 웃음보가 터졌습니다. 어이구 새님, 어시장에서 이런 걸 파시면 어째요? 아무리 물정을 모른다지만 이제 양반 노릇은 접으시기요. 날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그 한복판에 낡고 꾀죄죄한 도포를 걸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책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세상 물정은 반도 모르는 서책 파는 선비의 기막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설화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사내의 이름은 한병식, 한때 나라에서 이름 높던 관리 한대감의 아들로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만 지금 이 꼴을 보면 누가 그리 알겠습니까? 이놈들 무엄하다. 어디 양반에게 양반이라니요. 읽지도 못하는 책이나 끌어안고 아나무인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이나 내놓았는데 저희가 안 놀리고 배기겠습니까? 낄낄낄. 병식은 얼굴이 새빨개져 앞에 놓인 책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아랑곳 없이 한참이나 그를 비웃었지요. 병식이 풀이 죽자 재미가 떨어졌는지 그제야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떠나자 병식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더니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렀지요. 흑,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해드리지 못한 말, 들려드리지 못한 소식이 가슴 속에 바위덩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말을 전할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병식은 나라에서 명망 높은 관리 한대감의 아들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무사히 집안을 지켜낸 한씨 가문이었건만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에 찾아온 위기가 그 뿌리를 뽑아버렸지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정쟁의 파도. 아버지 한대감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놓지 못하겠느냐. 그 고함 소리를 끝으로 아버지는 죄인으로 끌려갔습니다. 갓성년이 된 병식은 상투도 틀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도피길에 올랐지요. 반나절 만에 집이 불타는 것을 산 너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는 것을 보며 병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린 이제 어디로 가지요? 우리 집안엔 거제도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천리길을 걷고 또 걸어 모자는 가까스로 거제도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농사라곤 일절 모르는 대다 챙겨온 것이라곤 아버지가 아끼시던 책 몇 권뿐이었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집안이 풍비박산난 충격으로 도피길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거제에 당도한 뒤로는 아예 자리에 몸져 누우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마저 그러시면 저는 어찌 살려고. 농사를 지으려 해도 쟁기의 쟁자도 몰랐으니 급하게 시작한 농사는 망쳐버렸습니다. 이에 병식은 부두를 전전하며 하여기를 얻으러 다녔지요. 하지만 그는 평생 도련님으로 살아온 자존심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흠, 이리 오너라. 뭐요, 미신지요? 양반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전쟁 끝나고 우리들 버리고 도망간 양반 말이요. 뭐가 잘났다고? 좌우간 어쩐 일이시오? 일을 좀 구하려 하네. 아유, 이걸 확 그냥 썩 안 꺼져. 이랬지요. 양반 핏줄이라는 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역 일을 하러 나가면서도 헤어진 도포를 걸치고 날이 간갓을 썼지요.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오르면서도 그 꼴이었습니다. 낄낄낄, 오늘도 도련님 오셨네. 힘 못 쓰면 확 알겠어. 알겠네. 허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할수록
병식의 속은 문드러져 갔지요. 그래도 매일 밤 그는 아버지의 책을 펼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글자를 쥐어뜯듯 들여다보았으나 치렁치렁 꼬인 선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낮에 같이 일하는 일꾼들과 진배 없는 까막눈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말씀 좀 들을 걸.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요. 그를 모르는 자는 세상을 반도 살지 못한다고.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살에 박혔습니다만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고집할수록 병식의 성격은 소심하고 부정적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일꾼들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꽉 막혔고 마을 사람들이 곁을 주어도 제 발로 물러났지요. 그 사이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손발이 얼음장 같았지요. 약을 다려야 했습니다. 허나 약값을 댈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결국 병식은 아버지의 유품이나 다름없는 책들을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거제 섬마을 어시장. 날 생선 비린내 진동하는 그 한복판에 낡은 책 몇 권을 늘어놓고 앉으니 허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선 파는 어시장에서 책을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비웃음만 쌓여갔지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어부고 양반은 글을 읽어야 양반인 거요. 도련님은 어부도 아니고 양반도 아니고 반반이요. 킥킥킥. 모욕을 당하기 일쑤였건만 꽉 막힌 병식은 꿋꿋이 장에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허나 해가 중천에 뜨고 기울도록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였지요. 누군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척을 느낀 병식이 고개도 들지 않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충분히 놀리셨지 않소. 그런데 돌아온 것은 뜻밖의 여인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 아니세요? 병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보지 못했던 미인이 서 있었지요. 고운 이목구비에 단정한 몸가짐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병식은 눈이 휘둥그레져 한참이나 말을 잃고 쳐다보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도련님이라 하셨습니까? 예. 한병식 도련님 맞으십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인이 눈물을 또르르 흘리더니 널쭉 땅에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종 언년이입니다. 도련님의 부친이신 한대감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여종이옵니다. 10년 전 대감님을 모시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일행에서 떨어져 길을 잃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가 보니 이미 한양으로 올라가신 뒤였고 다시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는 대감님이 영모에 휘말려 끔찍한 일을 당하신 뒤였습니다. 이후 도련님이라도 찾고자 팔도를 돌고 돌았는데 드디어 이리 뵙게 되었습니다. 병식은 여인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가만 보니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소녀가 모실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할 줄 아는 것 없이 세상에 내던져져 홀로 버텨온 병식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게다가 그리 고운 미인이 도와준다 하니 동굴 속을 헤매다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봉이의 가르침은 여느 훈장과 달랐습니다. 도련님, 이 글자를 보십시오. 밭전자입니다. 네모난 밭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지요. 가운데 서는 물이 흐르고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밭을 본떴다고. 예. 그러면 이것은요? 봉이는 붓을 들어 또 한 글자를 썼습니다. 굵은 줄기 하나에 좌우로 가지가 뻗어 있었지요. 가운데 큰 물줄기가 있고 좌우로 작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물수자입니다. 물수. 밭전.
그림 아래 준이 조금은 보이는 것도 같군. 그렇다면 도련님, 이 밭전 위에 물수가 얹혀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밭 위에 물이 있다. 물이 늘 고여있는 밭이라면 그건 논이 아니더냐. 맞습니다. 논답자입니다. 도련님께서 스스로 깨우치셨습니다. 봉이가 처음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준혁은 그 웃음을 보고 괜스레 뒷목이 뜨거워졌지요. 그날 밤 준혁은 봉이가 가르쳐 준 글자들을 혼자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손가락에 먹이 번지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일쑤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날이 거듭될수록 준혁의 눈에 글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살림이 조금 나아지자 관아의 이방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지요. 대문 앞에 버티고 선 사내는 쭈뼛한 수염을 쓸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곳에 들어온 지 수년인데 세금을 한 번도 안 냈다지요. 사또께서 심히 노하셨소. 경을 치기 싫으면 밀린 것을 모두 납부하시오. 세상 물정 모르는 준혁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방은 준혁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얘졌지요. 그런 큰 돈이 저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 알바 아니오. 내일까지 못 내면 어찌 되는지는 도련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이방이 돌아서자 준혁은 봉이를 불렀습니다. 허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도 마당도 비어 있었지요. 온 마을을 반나절이나 뒤졌으나 봉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믿어서는 안 됐던 것인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엔 그런 관비가 없었는데.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발이 서늘해졌지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마당에 앉아 있는데 살인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봉이었지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련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마당에 그리 앉아 계십니까? 어디 갔었느냐? 준혁은 낮게 물었습니다. 봉이는 잠시 준혁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방 놈이 다녀갔지요. 어찌 알았느냐?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봉이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습니다. 천에 싼 꾸러미였지요. 준혁이 풀어보니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이방을 돌려보내면 당분간은 조용할 것입니다. 준혁은 봉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올 것을, 그리고 어찌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봉이야, 너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냐? 봉이는 대답 대신 은자 꾸러미를 준혁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스스로 우뚝 서시는 날, 그때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봉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 그 생각이 가슴 한켠에 박히자 글자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지렁이처럼 꿈틀대던 글자들이 뜻을 품은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포구에서 짐을 나른 뒤 밤에 붓을 잡으려 하면 손가락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봉이가 가르쳐준 글자를 쓰다가 준혁은 결국 붓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배움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나는 이미 늦었어.
봉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종이에 단정히 썼지요. 도련님, 때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요. 빠르고 늦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이야 쉽지. 그렇다면 이것을 보십시오. 봉이는 붓을 들어 커다랗게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준혁이 들여다보니 낯선 획이었지요. 쟁기자입니다. 쟁기를 쥔 손 모양을 본떴지요. 도련님은 쟁기를 쥐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다. 그러면 도련님은 농부입니까? 아니지. 붓을 쥐면 선비가 되고 쟁기를 쥐면 농부가 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붓을 쥐고 계시니까요.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봉이 앞에 놓인 붓을 집어들었지요. 그날 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준혁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막혀있던 곳에 물길이 트이니 준혁의 성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천자문 한 구절을 더듬거리던 손이 이제는 긴 문장을 거침없이 써 내려갔지요. 봉이는 글자를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시를 읽어주었으며 준혁이 쓴 문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어디가 살아있고 어디가 죽어있는지를 짚어주었습니다. 이 문장은 뼈는 있으나 살이 없습니다. 도련님이 겪으신 일을 담으십시오. 책에서 빌린 말보다 도련님이 직접 느낀 말이 훨씬 힘이 셉니다. 내가 겪은 것이라면 포구에서 짐을 지고 넘어졌던 것, 어머니께 약 한 첩 못 드리던 것, 사람들의 비웃음을 등으로 받아 내던 것, 그런 것들이지요. 준혁은 붓을 멈추었습니다. 그것들을 글에 담아도 되는가 싶었지요. 부끄럽고 아팠던 기억들이었으니까요. 허나 봉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준혁이 그것들을 문장에 녹여 내기 시작하자 글이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 즈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봉이가 이따금씩 밤늦게 집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 수 없었지요. 준혁이 물으면 봉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허나 준혁은 더 묻지 않았지요. 믿기로 했으니까요. 지금껏 봉이의 말이 어긋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등잔불 아래 붓을 잡고 있는데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번엔 이방 혼자가 아니었지요. 포졸들이 등불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준혁을 에워쌌습니다. 한서준혁 관아에서 부른다. 무슨 연유로? 연유는 거기 가서 들으시오. 준혁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방문 앞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준혁은 어머니께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허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준혁 자신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관아뜰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준혁을 내려다보았지요. 네 이놈. 역적서가의 자식이 이 고을에 숨어들어 수년을 버텼으니 그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게다가 가산을 숨겨관에 은닉한 혐의가 있다 하니 순순히 실토하거라. 가산을 은닉했다는 것은 거짓 혐의였습니다. 누군가 준혁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 고한 것이 분명했지요. 허나 역적 집안 자식이라는 말 한마디 앞에서 준혁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느냐? 저는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습니다. 오냐, 두고 보자. 사또는 준혁을 관아 곳간 옆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났지요. 바닥에는 썩은 지푸라기가 깔려 있었고 벽에서는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끌어안고 벽에 기댔습니다. 어둠이 사방에서 몰려왔지요. 봉이는 어디 있는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관아는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에게 들어온 것이라곤 하루 2차례 던져주는 식은 밥 한 덩이뿐이었지요. 홀로 남은 최 씨 부인이 걱정되었습니다. 약도 제때 드셔야 하는데 봉이마저 사라져 버렸으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방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생각해봤소. 사또께서 관대하신 분이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하시오. 가산이 어디 있는지 실토하면 풀어주신다고. 없는 가산을 어찌 실토합니까? 허허, 고집도 세지. 그러다간 한양으로 압송될 수도 있소. 역적 가문 자식을 조정해서 그냥 두겠소. 이방이 나가자 준혁은 무너졌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된다. 아버지처럼 끌려가는 것이었지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등잔불 하나 없이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책도 봉이도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포구에서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버텼고 이방에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버텼습니다. 허나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있으니 지금껏 버텨온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준혁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닦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시 흘렀으니까요.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이방이 아니었지요. 포졸 셋이 들이닥치더니 준혁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한다. 일어서시오. 준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끌려 나오는 발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관아뜰을 가로지르는데 아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깥이었건만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관아 대문 밖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봉이었지요. 허나 그 옆에 처음 보는 사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하고 의관이 단정한 사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봉이는 준혁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허나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 사내에게 말했지요. 나리, 저분이 도련님입니다. 사내는 준혁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포졸들을 향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노아들이시오. 내가 책임진다. 포졸들이 멈칫했습니다. 사내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방이 달려나와 사내를 보더니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굽실거리며 말했지요. 아이고, 이분이 어찌 여기에. 준혁은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봉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혁은 풀려났습니다. 허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에서 한 발 물러섰을 뿐 준혁을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칼날 위에 놓여 있었지요. 역적 가문 자식이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한양 조정의 눈이 언제 다시 이곳을 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준혁은 봉이를 불렀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냐? 봉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지요. 윤판서 나리이십니다. 지금은 한양에서 예조의 일을 맡고 계십니다. 판서가 어찌 나를 위해 아버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도련님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려 하셨지만 단서를 찾지 못하셨지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힌다고. 예. 도련님 아버지 나리께서 남기신 것 중에 책 말고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다른 낡은 책이었지요.
봉이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 뒷표지 안쪽에서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보십시오. 뒷표지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것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요. 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준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의 이름과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누명이 씌워지리라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모를 곳에 그것을 남겨두신 것이지요. 책 뒷표지 안쪽. 까막 눈인 아들이 언젠가 글을 읽게 되기를 기다리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뚝뚝 떨어졌지요. 아버지. 이제야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12살 적에 드리지 못했던 그 대답을. 네, 아버지. 글을 배웠습니다. 봉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참 울고 나서 고개를 드니 봉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증거를 윤판서 나리께 드려야 합니다. 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니. 조정에서 이 증거를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것을 들고 가는 사람이 떳떳해야 합니다. 역적 가문 자식이 내미는 종이 한 장으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준혁은 봉이의 말을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당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냐.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나라가 인정한 사람의 말이어야 임금께서 들으십니다.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준혁은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봉이가 처음부터 공부를 가르친 것도, 이방을 돌려보낸 것도, 윤판서를 데려온 것도 모두 이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봉이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봉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녀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지요. 그날 이후 준혁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공부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 생각이 가슴에 박히자 붓을 잡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봉이가 가르쳐준 문장들을 밤새 되새겼고 아버지의 책에 담긴 뜻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허나 과거 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던 날 밤, 준혁은 붓을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이야, 내가 과거장에 들어서는 순간 내 이름이 불릴 것이다. 서준혁이라는 이름이. 역적 서가의 자식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시험장 문턱에서 쫓겨날 것이다. 봉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고 싶다. 허나 내 이름으로는 과거장에 들어설 수조차 없다. 이를 어찌해야 하느냐. 봉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염려 마십시오. 때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도련님께서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너 혼자 어찌. 윤판서 나리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련님만 믿어 주십시오. 준혁은 봉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포구 어시장에서 처음 만나던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여인이 흔들린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믿겠다. 그날 밤부터 준혁은 잠을 줄였습니다. 등잔불이 심지까지 타들어 가도록 붓을 놓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남겨준 책의 여백에 자신의 문장을 채워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이제 아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봉이가 준혁 앞에 작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을 받으십시오. 풀어보니 신분을 적은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가 성의 준혁. 윤 판서가 준혁을 자신의 문중 사람으로 올린 문서였지요. 윤 판서 나리께서 직접 손을 쓰셨습니다. 도련님은 내일 이 이름으로 과거장에 들어서시면 됩니다. 준혁은 문서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나를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하신다는 것이냐? 나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대감의 억울함을 10년이나 풀지 못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준혁은 문서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준혁이 대문을 나서려는데 봉이가 다가와 불러 세웠습니다. 도련님,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실 때마다 아버지 나리께서 곁에 계신다 생각하시면 손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준혁은 책을 받아 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다, 봉이야.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마. 그렇게 준혁은 길을 떠났습니다. 포구 비린내를 뒤로하고 어머니의 눈물을 등에 지고 봉이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지요. 높은 성문이 눈에 들어오던 그 순간 준혁은 멈추어 서서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과거 시험장은 인산이네였습니다. 각지에서 몰려든 선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지요. 화려한 도포를 걸친 이들 사이에서 준혁의 행색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가 성의 준혁, 어디 계시오? 곧 시험이 시작되오. 시험장 앞 관리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제가 준혁입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준혁은 자리에 앉아 문제를 펼쳤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더니 붓을 들었지요. 포구에서 짐을 지던 기억, 어머니께 약 한 첩 못 드리던 기억, 봉이가 가르쳐 준 문장들, 아버지의 책 뒷표지에 새겨진 작은 글씨들. 그 모든 것이 손끝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험장 앞에 인파가 몰렸지요. 이름들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 윤준혁. 준혁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선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시 후 예조판서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혁 앞에서 멈추었지요. 자네가 윤준혁이로군. 자네의 답안은 그저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담은 글이었네. 나라에 이런 인재가 나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과분한 말씀입니다. 겪고 배우고 느낀 만큼 썼을 뿐입니다. 예조판서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나를 따라오게나. 소개해 줄 분이 계시네. 예조판서가 준혁을 데려간 곳은 궁궐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문 앞에서 예조판서가 말했지요. 전하, 아를 일이 있어 장원 급제자와 함께 뵙고자 하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용상에 앉아 준혁을 내려다보는 임금이 계셨지요. 준혁은 재빨리 엎드렸습니다. 윤가 성의 준혁이라 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조판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전하, 이 자는 윤가 준혁이 아니옵니다. 바로 서충현 대감의 아들 서준혁이옵니다.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서충현 대감의 아들이라 하였는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전하, 명하신 여인을 데려왔사옵니다. 문이 열리고 신하들 사이에 봉이가 들어섰습니다. 봉이는 준혁을 한번 바라보더니 곧장 예조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도련님 품속에 그 책이 있습니다. 준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봉이가 예조판서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준혁은 봉이와 예조판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예조판서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책을 내게 주시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아버지의 책을 꺼내 건넸습니다. 예조판서는 책을 받아 뒷표지를 펼치더니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전하, 여기 서충현 대감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대감께 누명을 씌운 자들의 이름 또한 적혀 있사옵니다. 임금은 책을 받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뜰에 바람 한 점 없었지요. 준혁은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 긴 침묵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충현 대감은 충신이었다. 당장 누명을 씌운 자들을 잡아들이고 서가 가문을 복권하라. 예, 전하. 준혁은 그 자리에서 엎드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지요. 아버지, 이제 드립니다. 그 대답을. 그렇습니다. 일은 이러했습니다. 봉이의 본명은 윤소희였습니다. 예조판서 윤진수의 딸이었지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가명에 내려갔다가 서충현 대감의 인품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훗날 서대감이 누명을 쓰고 쓰러지자 윤판서는 10년 동안 그 결백을 밝히려 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찾겠습니다. 윤판서는 말렸으나 소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보라치는 산길도 마다 않고 전국을 떠돌았지요. 그 끝에 통영포구 어시장에서 책을 팔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준혁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눈, 코, 입 말투가 서대감을 꼭 빼닮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그 낡은 책 속에 대감의 손글씨가 남아있으리라 짐작했습니다. 허나 증거를 들고 가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준혁 곁에 머물며 기다렸지요. 준혁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한양에서 서가 가문의 복권 소식이 전해지던 날, 준혁은 봉이를 찾았습니다. 아니, 소희를 찾았지요. 소희야, 아니, 낭자.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처음부터 책 속에 증거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곧장 윤판서 나리께 드려도 되었을 터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3년이나 공부시켜 과거에 급제하게 하고서야 이 일을 하셨습니까? 소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영포구 쪽으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도련님은 처음 만났을 때 세상을 향해 늘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억울함이 풀린다 한들 그 마음이 그대로라면 또다시 세상에 휘둘리셨을 것이지요. 저는 도련님이 스스로 일어서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한참이나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 덕에 아버지의 누명도 벗겼고 나 자신도 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갚으실 것 없습니다. 한대감께서 어린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는 그 은혜를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낭자, 이제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지난날 드렸던 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기다렸사옵니다, 도련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수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준혁은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처럼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관리가 되었고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뒤늦게 찾아온 평온 속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준혁의 곁에는 언제나 현명하고 고운 소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영포구의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시장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경쾌했지요. 그 빗소리가 4년 전 준혁이 흘리던 눈물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것은 씻어내는 빗소리였으니까요. 옛말에 와신상담 무어 신장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섭 위에 누워 쓸개를 핥으며 굴욕을 이겨낸다는 뜻이지요. 허나 이 이야기 속 준혁은 혼자 그 고통을 견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끝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로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요. 눈을 감고 싶은 그 순간이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 영상을 올리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